한 섬이 강대국들의 욕망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사겠다고 나섰고 군사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덴마크는 죽어도 안 판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인구 5만 6천 명, 대부분이 얼음으로 뒤덮인 땅에 왜 수천조 원의 가격표가 붙었을까요? 얼음 밑에는 세계 2위 규모의 히토류가 잠들어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노리는 천연 냉각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계산과 덴마크가 300년간 숨겨온 불편한 진실,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9년 여름,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한 남자를 비웃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부동산 재벌 출신 대통령의 황당한 발상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미국 금융의 심장부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투자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트럼프가 제시한 금액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십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린란드의 면적은 216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10배에 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그런데 왜 상대적으로 싼 값이 거론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린란드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만년설과 빙하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고작 수만 명 남짓입니다. 서울 강남구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 총생산은 약 3조 원으로 우리나라 중소도시 하나 수준에 불과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얼음덩어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겉이 아니라 속을 봤습니다. 그는 평생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에게 땅의 가치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맨해튼의 낡은 건물을 사서 마철루로 바꿔온 그가 본 것은 얼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밑에 묻힌 자원이었습니다. 그린란드 지하에는 히토류, 우라늄, 아연, 구리, 금 등 전략 광물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 유도 장치 등 첨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입니다. 히토류란 이름 그대로 땅에서 희귀하게 나오는 금속 원소들을 말합니다. 2025년 1월,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는 더 과감해졌습니다. 그는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에 그린란드를 인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장남 트럼프 주니어를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보내 현지를 시찰하게 했고 벤스 부통령까지 방문시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제안이 알려지자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공식 석상에서 이 제안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땅이 아니라 그린란드 사람들의 땅이며 사람과 영토는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인권과 도덕을 앞세운 당당한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덴마크가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그린란드를 잃었을 때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덴마크 본토의 면적은 약 4만 3천 제킬로미터로 한반도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 그린란드는 206만 제곱킬로미터로 덴마크 본토의 50배가 넘습니다. 영토 면적만 놓고 보면 덴마크는 오히려 그린란드의 부속품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작은 덴마크가 거대한 그린란드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1721년부터 덴마크의 식민지였습니다.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덴마크는 이 땅을 지배해왔습니다. 1979년 자치권을 얻었지만 외교와 국방은 여전히 덴마크가 쥐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린란드 덕분에 덴마크는 국제사회에서 몸집을 불릴 수 있었습니다. 북대 서양조약기구 나토에서 덴마크의 전략적 가치는 대부분 그린란드에서 나옵니다. 그린란드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북극해 한가운데 위치합니다.
지금도 미국은 그린란드 북부 피투피크 공군 기지에서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북극 이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극 이사회는 북극해 연안 8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북극 지역의 환경과 개발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통해 이 테이블에 앉을 자격을 얻습니다. 그린란드가 독립하거나 미국에 넘어가면 덴마크는 북극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잃게 됩니다. 2025년 3월 그린란드에서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덴마크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여론은 84%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편입을 반대하는 여론도 85%였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은 덴마크도 싫지만 그렇다고 미국 품에 안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린란드를 잃는 순간 덴마크는 유럽의 강소국에서 그저 그런 작은 나라로 전락합니다. 덴마크 총리의 격앙된 반응은 도덕적 분노가 아니라 국가 생존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통제해온 방식에는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문명화와 복지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2025년 9월 그린란드 대학교와 난덴마크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347쪽 분량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수십 년간 덴마크 의사들은 그린란드 원주민 이누이트 여성들에게 대규모 피임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사용된 것은 자국 내 피임 장치, 흔히 루프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나선형 구리 장치를 자궁에 삽입하여 임신을 막는 방식입니다. 보고서에는 410건의 사례가 담겼고 이 중 349건에서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시술이 본인의 동의 없이 때로는 본인도 모르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피임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전에 설명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2세 소녀들에게까지 시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소녀들이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임 장치를 삽입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공식적인 명분은 그린란드의 근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경제적 계산이었습니다. 그린란드는 척박한 환경 탓에 자급자족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생필품을 덴마크 본토에서 들여와야 합니다. 인구가 늘면 복지 비용도 늘어납니다. 덴마크 입장에서 그린란드 인구는 곧 재정 부담이었습니다. 인구를 줄이면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냉혹한 셈법이 깔려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 중 일부는 영구적으로 불임이 되었습니다. 자궁이 손상되어 수술로 제거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마침내 공식 사과했습니다. 9월에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화해 기금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사람과 영토는 사고팔 물건이 아니라며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 했던 나라가 정작 수천 명 여성의 몸을 동의 없이 통제했습니다. 무태 에게데 전 그린란드 총리는 덴마크의 이런 행위를 집단 학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덴마크가 말하는 문명화의 실체였습니다. 과거의 강압적 통제는 이제 방식을 바꿨습니다. 현대의 덴마크는 더 세련된 방법을 씁니다. 바로 돈입니다. 매년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약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그린란드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린란드의 의료, 교육, 행정 시스템 전체가 이 돈으로 굴러갑니다. 덴마크 없이는 하루도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면 후한 지원처럼 보입니다. 전체 주민에게 7천억 원이면 1인당 1,2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관대한 복지를 베풀까요?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린란드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은 지하 자원 개발입니다. 그린란드 땅 밑에는 히토류와 우라늄 등 천문학적인 자원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개발해도 보조금 따위는 필요 없어집니다. 실제로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수차례 대규모 광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막혔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환경 보호를 이유로 개발을 제한했습니다.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란드에는 국제선 대형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그린란드로 가려면 대부분 덴마크 코펜하겐을 거쳐야 합니다. 대형 공항이 생기면 관광객이 늘고 외국 기업 투자가 늘고 결국 자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을 가스라이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조종하여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믿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돈을 주면서 동시에 자립의 길은 막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희는 우리 없이는 안 돼. 우리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 거야. 실제로 많은 그린란드 주민들이 이 메시지를 내면화했습니다. 총선에서 독립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막상 급격한 독립을 추진하면 경제가 불안해진다며 속도 조절을 주장한 정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십 년간 주입된 의존 심리의 결과입니다. 덴마크의 보조금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린란드를 붙잡아두는 황금 족쇄입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나선 것은 단순한 영토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자원 전쟁이 있습니다. 히토류는 현대 문명의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만드는데 수십 가지 히토류 원소가 들어갑니다.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기, 미사일 유도 장치 모두 히토류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6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원석을 가공하는 정제 공정까지 포함하면 중국 의존도는 90%에 육박합니다. 쉽게 말해 광석에서 순수한 금속을 뽑아내는 과정까지 중국이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것은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첨단 산업과 군수 산업이 동시에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란드가 주목받았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지질학 연구소가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란드에 묻힌 히토류는 약 3,60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2위 규모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 자본이 그린란드 광산 개발권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란드 남부 크바네펠트 광산의 최대 주주는 중국 기업 셩허 자원입니다. 미국은 뒤늦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 덴마크는 중국 기업들의 그린란드 투자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는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우라늄이 포함된 광산 개발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크바네펠트 광산 개발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환경 보호가 명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자본 차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로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으면서 채굴 가능 지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 그린란드에 영사관을 개설했고 2025년 6월에는 그린란드를 미국 북부사령부 관할로 편입시켰습니다. 총성 없는 자원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가치는 땅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최근 급부상하는 새로운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란 수많은 컴퓨터 서버를 모아놓은 시설입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려면 수만 대의 서버가 필요합니다. 이 서버들은 엄청난 열을 뿜어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의 상당 부분이 냉각에 쓰입니다. 서버가 과열되면 성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고장이 납니다. 기존에는 에어컨으로 냉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센터는 규모가 다릅니다. 에어컨 비용만 천문학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추운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아이슬란드와 북유럽 국가들이 이미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낮아 냉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린란드는 이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연평균 기온이 영하입니다. 자연 자체가 거대한 냉장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해저 데이터 센터 실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바닷물로 서버를 냉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린란드의 빙하와 차가운 바다는 이보다 더 효율적인 냉각 환경을 제공합니다. 에어컨이 필요 없는 천연 데이터 센터가 가능합니다. 물론 아직은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전력 공급, 통신망, 인력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북극 해빙이 줄어들면서 해저 케이블 설치가 쉬워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잠재력도 큽니다. 그린란드는 풍력과 수력 자원이 풍부합니다. 빙하가 녹아 흘러내리는 물로 수력 발전을 하면 탄소 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냉각 비용은 점점 더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그린란드에 거대한 서버 단지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히토류만이 그린란드의 가치가 아닙니다. 차가운 공기 자체가 자원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판에서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줄어들면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바다 위에 떠다니는 얼음이 녹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이 얼음에 막혀 배가 다닐 수 없었던 바닷길이 이제 항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운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화입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대부분 수에즈 운하를 거칩니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에 있는 인공수로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름길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배가 동남아시아, 인도양, 수에즈 운하를 지나 유럽에 도착하기까지 약 4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20일 남짓으로 줄어듭니다. 거리로는 거의 절반, 운송 시간도 절반입니다. 연료비 절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해운 회사들에게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북극 항로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바로 부산항입니다. 부산은 지리적으로 북극 항로 진입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시아의 물류 중심지로서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기회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출범한 새 정부는 북극 항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업무 계획에서 북극 항로 시대로의 대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차세대 쉐빙 연구선 건조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극지항의 선박을 건조하는 기업에 최대 110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선 산업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다니려면 일반 선박으로는 안 됩니다. 얼음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쇠빙선이 필요합니다. 쇠빙선이란 말 그대로 얼음을 부수며 항해하는 특수 선박입니다. 하나오션은 쇠빙 기능을 갖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건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로부터 쇠빙 에벤지선과 쇠빙 유조선 45척을 수주한 실적도 있습니다. 북극 시대가 본격화되면 한국 조선업은 새로운 호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린란드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계산과 숨겨진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덴마크는 문명화와 복지를 내세우며 그린란드를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강제 피임 시술과 경제적 종속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2025년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덴마크 총리가 공식 사과했지만 300년간 쌓인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린란드를 탐냈고 중국은 조용히 자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차가운 공기조차 자원이 되는 새로운 가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만년설이 줄어들면서 땅속 자원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지정학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녹는 것은 빙하만이 아닙니다. 덴마크가 300년간 유지해온 통제력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총선에서 그린란드 주민 84%가 독립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덴마크 보조금에 의존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강대국들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그린란드의 협상력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린란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미국의 패권, 중국의 자원 야욕,
덴마크의 지배 사이에서 5만 6천 명의 사람들은 어떤 미래를 원할까요? 흥미로운 점은 미국 편입을 반대하는 여론도 85%라는 것입니다. 덴마크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더 강력한 지배자 밑으로 들어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만 가장 적게 논의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에게 이 상황은 기회이자 교훈입니다. 자원과 지정학이 어떻게 국제관계를 움직이는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작은 땅의 운명을 좌우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히토류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는 우리에게도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린란드에서 벌어지는 일은 먼 나라의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린란드의 얼음 아래에는 미래가 묻혀 있습니다. 히토류, 우라늄, 구리 같은 자원만이 아닙니다. 21세기 패권 경쟁의 승패가 여기서 갈릴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300년 지배, 미국의 야심, 중국의 침투, 그리고 그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려는 그린란드 주민들. 이 복잡한 방정식의 해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린란드가 독립한다면 정말 홀로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강대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북극의 진짜 주인을 자처하는 러시아를 다룹니다. 세계 최강 쉐빙 선단을 앞세워 북극 항로를 장악하려는 푸틴의 전략, 그리고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판을 바꿀 이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핵심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